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천 오정구 안병도 후보 모셨습니다. 예, 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주 귀중한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천시 오정구 이 지역구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쪽 보수 계열의 정당으로서는 뭐 험지 이상의 그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이 선거구 생긴 이후에 당선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세한 얘기 우리 안 후보님 모시고 상세히 듣고 우리 안병도 후보 어떤 분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시고 그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입소문도 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안병도 후보님, 네. 제가 서두에 부천 오정이라는 그 선거구 네,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안 후보님, 뭐 아시는 네. 분은 또 아시겠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안병도 후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후보다, 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전 19대 그리고 20대 총선에도 똑같은 부천 오정구에 출마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 2번 떨어진 게 무슨 자랑이겠냐마는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국회의원 2번 떨어진 안병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혹자는 무슨 그 동정표를 유발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전혀 예. 그것이 아니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가슴에 와서 찌릿찌릿 정말 죄송함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예. 이 지역은 3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부천 오정구라는 지금은 지역구가 바뀌었습니다. 네. 얼마 전 그 선거 개편이 있어서 네. 부천 정 지역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갑을 명정할 때 예, 정 지역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선거구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보수 우파 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험지를 넘어 사지라고도 불리우는 지역입니다만은 여기에서 계속 우리 보수 우파 이 후보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한 30년 사시면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죄스러움 이런 걸 되새기면서 네. 제가 지난 4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각오로 이번 그 오정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지난 선거 때 상대방이 원혜영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공천 관리위원장이고 네. 불출마 선언을 이제 했고 하셨습니다. 예. 그 원혜영 의원 뒤이어서 지금 민주당 후보는 결정이 지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예. 민주당 후보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요. 소개를. 예. 본래 이제 그 민주당의 그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그게 전략공천지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천 오정 지역이 전략공천지구였어요. 예. 그런데 도중에 네. 전략공천지구에서 경선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경선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김만수 전 부천시장 겸 전 그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그 후보가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친구 뭐 같은 동년배입니다. 동년배로 도의원을 했었던 그리고 약사입니다. 서영석 후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좀 이게 부각이 된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은혜 36살 여성 후보입니다. 네. 그 정은혜 후보 이렇게 3사람이 경선을 해서 우리 서영석 후보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가점 2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서영석 후보가 마지막 경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병도 후보와 저쪽 민주당 쪽에는 서영석 후보의 본선 게임이 이제 나가겠고 거기에 이제 정의당의 구자호 후보 이렇게 3자 대결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의당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우리 안병도 후보님한테는 뭐 꼭 유불리를 떠나기 전에 네. 지금 요새 그 정의당의 출마 지역에 있으면 네.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네. 아마 지금도 원래 그 부천 오정이 그 아주 진보 정당 그들이 네, 얘기하는 네. 진보 정당의 세가 좀 강한 곳이죠. 예, 그 전체적으로는 진보 정당 세가 강한데 네. 지난번 이 총선 때 예. 20대 총선 때 현재 지금 나왔던 구자호 후보가 끝까지 다 완주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3% 내외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 기대보다는 네.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죠. 예.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댓글을 아주 많이 달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중에는 예. 채불암 떴다, 예. 오전에 예, 예. 떴다 이렇게 돼 예. 있는데 예. 채불암 왜 채불암이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간략히 설명을 좀 저도 해주시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저도 댓글 보는데 예. 제가 진짜 최불암 그 선생님을 닮았습니까? 예?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또 조금 다른 그래요? 거 이렇게 그래요? 웃으실 때 보면은 제가 예. 있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은 염색을 좀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염색 안 하고 하얄 때는 예. 뭐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보고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틀리게 보신 건 아닙니다. 예. 뭐 별명으로 최불암 별명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뭐 그렇습니까? 국민 배우니까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예. 최불암 후보로 기억을 해주시되 이름 안병도 후보라는 그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네. 별명도 뭐 최불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방송 중에 네. 이혜훈 씨가 경선에서 이긴 걸로 그렇게 그래요? 나와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혜훈 씨가 저 소초구에서 에서 이제 옮겼죠. 예. 옮겨가지고 동대문 을인가요? 동대문 그쪽으로 을이었던 것 경선을 같은데. 했는데 네. 아마 이긴 모양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또 역시 뭐 저력이 있군요. 예. 이게 옮겨서 경선을 해도 그때 3명이 경선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경선은요. 네. 인지도가 사실 인지도 경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예, 어제 왜 그렇군요. 그 충청도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네. 자 우리 안병도 후보님 그 프로필을 네. 제가 간략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의 마포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네요. 네, 고향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고향은 고향입니다. 이게 좀 일산 고양시. 그쪽에 고양시가 일순이군요. 예, 연세대학교 정액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네, 맞습니다. 아주 완전히 예. 그 신촌파시네요. 신촌에서 예. 정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이 정당 생활을 오래 하시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하시고요. 네. 새누리당 중앙당 수석 부대변인도 하시고 네. 경기도당 부천 오정구 당원협의회 이게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그렇게 예. 많은 그 정당 활동을 하셨는데 자 이 부천 오정 선거구 예. 제가 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척박한 이 네.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쪽에서 보기에는 개척하기가 아주 어려운 데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정이라는 곳이 지금 네. 어떤 현황인지 네, 말씀 네. 좀 해주십시오. 그 오정구는 꼭 우리 자유 우파 지지자들의 그 입장에서 촉박한 예. 곳일 뿐만 아니라 네. 오정구에 거주하시는 거의 모든 이 주민들이 아주 그 소외감을 느끼는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정구가 사실은요. 네.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 지역적 위치로 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 중심지가 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변방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그럼 서울의 이유는 지역은 어디하고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강서구, 양천구, 강서 양천하고 붙어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부천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이 오정구가 그렇게 척박하고 부천의 변방 취급을 쭉 받아왔던 데는 몇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첫 번째 것이
교통 문제죠. 교통 문제요. 문제. 예, 그래서 오정구는 지금 허리를 쫙 가로질러서 경인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아, 예, 예. 그런데 그 경인 고속도로를요, 오정구 사람들은 이용 못 합니다. 일부 끝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고. 왜냐하면 네, 네. 경인 고속도로를 드나들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오정구에는 없어요. 진출로 자체가 없군요. 예,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그 인터체인지 간 최소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쪽에 있는 신월 인터체인지와 부천에 있는 부천 인터체인지 사이가 오정구인데요. 여기 인터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오정구 주민들은 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외곽 도로나 뭐 소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최근엔 그래도 도로가 한두 개 더 생겨서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오정구 허리를 끊어놓는 이 경인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면 네. 아주 오정구의 지역적인 입지가 확 달라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생긴 지 얼마입니까? 그 기간 동안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이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런 모순 속에 있는 곳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 오정구 바로 옆이 김포공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포공항에 오르내리는 항공기들 때문에 오정구 전체 지역의 90%, 98% 지역이 고도 제한 구역입니다. 그렇군요. 고도 제한 구역이 되면 건축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많고요. 네. 그리고 항공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비행기 소음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도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혹은 뭐 이런 그 임대료가 오를 리 없잖아요. 이 지역이 계속 낙후되고 좀 쇠락하고 이런 게 30여 년 동안 계속돼 왔고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정구 지역은 정말 이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가장 그 발전에서 소외되고 가장 낙후되고 가장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한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오정 지역 구민들 아주 수건 사업도 많고 이게 발전도 서울에 가장 최근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에서는 약간 소외된 또 그런 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약간이 아니고 아주 많이 소외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선되신 이후에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댓글창에 보면은 안병두 후보님 프레카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역에. 그렇군요. 아마 그쪽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자꾸 이제 프레카드라든가 이런 게 지지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런 게 자주 보여야 그렇죠. 하는데 이거 한번 지역구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귀현나옹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귀중한 많이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건물이 너무 낮고 낡은 사무실 뭐 이거야 또 왜 아주 좋은 사무실을 왜 안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근처에는요 좋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 앞에 현재 이제 그 전철 공사를 하느라고 쫙 시야가 트여서 그 건물이 그나마 이제 그 플래카드가 제일 잘 보이는 지역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아까 오다가 우리 이 황교안 대표가 종로 가운데 높게 그 3계층에 걸쳐서 부럽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누구하고 공천 경쟁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천 경쟁 이미 끝났습니다. 이 공천을 이제 획득을 하시고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본선에서 이제 4월 15일 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천을 다 최종 확정을 하신 우리 안병두 후보님이십니다. 오정 선거구가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먹먹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21대 총선서 지금 가를 뽑으셨는데 지난 4년 전 또 8년 전에도 출마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 그다음에 이번에는 4년 전, 8년 전과 어떤 점이 달라서 이번에는 기필코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 4년 전 상황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오정구의 뜻을 품고 온 지가 이제 만 11년째고요. 그리고 횟수로는 12년 됩니다. 네. 1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만은 그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지하시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분들께 실망만 드린 결과가 돼서 저 사실 두 번 떨어진 다음에 정치를 접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왜냐하면 뭐 우리 주민들께 두 번 심판을 받았으면 더 좋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저 뒤를 잇고 뒤를 잇는다기보다 어쨌든 그 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선거까지는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책임감에 이제 2년을 버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이 척박하고 힘든 곳에 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자, 여기 어렵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곳일수록 보람이 있다. 문전 옥답 가서 정말 거저 먹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자갈밭을 네가 개척해갖고 나는 못했지만 자갈밭을 개척해서 옥답 만들면 그 밭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 하면서 젊은 후보들을 많이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꼭 되라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요즘도 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요. 한 30분, 40분, 3, 40명 되시는 분들이 이번엔 꼭 되라 하면서 손을 잡아주세요. 뭐 남들은 그러면 정말 힘이 난다, 용기가 솟는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한이 되셨을까 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앞에 있던 후보도 3번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분들이 한이 되셨을까. 그래서 저분들 정말 그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 만한 제가 자격과 능력을 갖췄을까. 그게 두려워서요.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참 힘들었었는데 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리고 또 정말 제가 해야만 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마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뭐 여러모로 다른 지난 2번에 비해서 제 힘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 그쪽에 상대당 더불어민주당 쪽에 원혜영 의원이 그쪽 지역에서 5선을 한 건가요? 네, 5선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병도 후보님이 4년 전, 8년 전 도전을 했다가 성공을 하지를 못했고 그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마 귀에 조금 그 낯익은 이름이 박종훈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박종철 그 사건 거기에 박종철 군을 수배를 어디에 그러니까 선배죠. 박종철의 선배. 아니요, 그 동기입니다. 같은 동기죠. 박종철하고 박종훈이요. 박종훈이 선배입니다. 박종철이 박종훈 후보는 제가 잘 아는데 거기는 그 서울대 81학번이고 그래요? 박종철 씨는 86학번이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운동권을 해서 그 선배 박종훈 그의 어디 있는지 출처를 하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오정 선거구라는 데를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험지고 척박한 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꼭 이 당선을 여러분들이 영원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저쪽에 여러분 제가 한 서너 분이 그쪽에 삽니다. 제가 그런 분들 계시군요. 후보님 이 지역에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전 후보자 얘기를 한 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안병도 후보가 그 지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한다면은 그건 지역구 한 석을 따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이 보수 우리 우파 자유우파 세력의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고 했지만 네. 대체로 뭐 이 펜앤마이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모르시는 사실, 제가 지난 선거 중에 있었던 20대 총선 중에 있었던 사실을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건 그 원혜영 의원이 5번을 거기서 이겼는데요. 제가 지난번 총선 20대 총선 동안에 네. 선거 기간 동안 원혜영 의원의 소위 그 부천 풀무원 유경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의 실체를 좀 폭로를 했습니다. 풀무원. 예. 그래서 이 원혜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풀무원이라는 회사를 경영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동 창업자로 돼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그 풀무원 경영권을 친구인 장 사장님께 뭐 넘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기면서 그럼 경영권 넘겨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대요. 네. 근데 이게 20억 원을 받으면 이게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네. 증여세를 내야 돼. 저 본인의 입으로 다 한 얘기입니다. 아하. 예.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 중에 한 10억을 증여세로 내야 되는데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 뭐 재벌들이 하는 방식대로 예. 무슨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러면 이게 그 안 내도 된다.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러면 돈으로 주지 말고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으로 20억 원을 받아서 실질적인 그 20억 원의 이 운영권을 쓰면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만든 것이 부천 풀무원 유경재단이라는 그 장학재단인데요. 예. 이 풀무원 유경재단에서 네. 본인도 이것도 역시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3,80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오정 지역에. 네. 물론 이제 오정 지역 아닌 데도 있습니다만 예, 예. 그 이 오정 지역에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3,800세대라면 3,800명이라면 3,800세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 2번 나간 적도 없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장학금을 받았지만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그 원혜영 의원을 지지하는 층으로 아주 확고부동한 그 고정층으로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종훈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이 부천 오정 지역에서는 정말 큰 벽을 느꼈었는데 근데 원혜영 의원이 그만두신 분이니까 예. 이제 그만두시면서 그런 벽을 이번에 느끼지 않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그 원혜영 의원 뒤를 이어서 이번에 공천을 받은 분의 지명도가 뭐 그다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럼 상대방은 누구인가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지역에 뭐 도의원 출신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꼭 무슨 지명도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번에는 정말 안병국 후보가 상당히 파이팅을 해서 우리 지역 수건 사업도 좀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럴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번에 주요 선거 공약을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금 이 털을 닦고 계시는데 어떤 선거 공약을 지금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지역 공약 4개 주요 공약으로요. 자잘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만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 공약 4개, 정책 공약 4개 이렇게 해서 8개가 주요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개를 다 하자면 아마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지역 공약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건 오정구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광역동이라고 부천시가 시행하고 있어요. 광역동. 이게 뭐냐면
지금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예. 같은 기초지자체라 하더라도 구청과 동사무소가 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합쳐서 구청과 동사무소 중간 정도의 크기의 광역동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에 있던 부천시에는 전에 있던 3개 구청이 없어지고 그리고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 동사무소 수가 전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까이 줄게 되니까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합니다. 거리도 멀어지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예. 한 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네. 그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뭡니까 탁상 행정이고 행정 공급자 위주의 그 정책이지 행정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천 시장이었던 김만수 시장과 네. 민주당 그 국회의원, 시의원 이게 소위 부천의 민주당 독재입니다. 이게 벌써 8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여기서 강행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동 때문에 굉장히 그 주민 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예. 주민들 간의 갈등도 엄청 심해졌어요. 7개 동이 2개 동으로 줄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주민 기초 그 단체 혹은 주민 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져 갖고 네. 이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선거 행정조차도 지금 저희 부천 지역만요. 다른 데는 동 단위 그러니까 뭐 36개 전 같으면 36개 동 단위로 시행되던 게 10개 동 단위로 시행되니까 예. 행정 서비스의 그 질과 양이 3분의 1 규모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요. 사전 투표소도 10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천 그 민주당 소위 출마자들이 다 모여서 사전 투표소 10개소 된 것이 바로 이 당시 한국당이죠. 예. 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선관위하고 한국당을 규탄하는 이거 적반하장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광역동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주민들이 그런 내막을 소상히 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건 진짜 적반하장의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게 예. 다른 뭐 선거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천시 우리 오정구의 허리를 자르고 지나가는 경인 고속도로를 이 신월에서 부천 IC까지 구간을 일반 도로 관리 구간으로 바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지만 고속도로의 기능이 다해서 일반 도로로 바꾸는 겁니다. 기능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제로 있어요. 저기 인천 서구에서 종점까지 가는 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 관리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 고속도로 간 IC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어디든지 IC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천 시민들이 바로 이제 올라탈 수가 있는 부천 거죠? 시민이죠.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 오정구 주민들이죠. 오정구 주민들이 오르고 서울에 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IC를 그 고강 IC와 원종 IC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그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게 두 번째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철 공약인데요. 전철. 예. 4년 전 일입니다. 4년 전에 지금 국회의원이었던 원혜영 의원이 플래카드를 쫙 내걸고 뭐 기자회견하고 했습니다. 여기 홍대에서 화곡 원종까지 이르는 전철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저는 그 사업 어려우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TV 토론에 나오셔서 왜 안 후보는 안 된다고만 그럽니까? 근데 실제로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카이스트의 예타성 조사에서 형편없는 평가를 받아서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예측된 사실이었고요. 저는 그 당시 제안했었던 것이 그거는 사업성이 없어서 예타성 통과할 수 없으니
2호선 까치산역에서 오정까지 연결하자. 이거는 길이가 한 5km 이내입니다. 예. 건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신정 지하철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한다면 건설 비용 내지는 이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예타성 지수는 훨씬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이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아이고 그때 제가 음해당했습니다. 야하. 그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 모여갖고요. 예. 주민 혐오 시설을 안병도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고자 한다. 저 후보는 어느 지역의 후보냐 이러면서 마타도가 또 이제 있습니다. 마타도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지금 후보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책 공약 중에서 4가지 있는데 예.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지옥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발원지가 중국이고 그렇죠. 그거의 초기 대응을 그렇죠.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검역법을 개정해야 된다. 얼마 전 검역법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개정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런 상황이 소위 국제적 전염병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 제한 혹은 격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 그거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전부 대통령 눈치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법에서 네. 전문가 집단, 예를 들면 의사협회, 그 당시에 막아야 된다고 했죠. 예. 질병관리공단, 여기도 막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했죠. 예. 전문가 집단의 권유를 받으면 법무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입국 금지 혹은 격리 조치 하여야 한다로 검역법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거의 무효화 됐습니다만은 이 지난번에 우리 좌파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 좌파들이 국회에서 정말 폭력을 행사해서 강행한 것이 선거법 개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정말 기형아처럼 나와 있는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 네. 이게 결국은 그 좌파들이 서로 다 또 물고 뜯기는 그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수처법이요. 예. 이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좌파 독재 연장하기 위해서 사법부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공수처법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예. 지금 우리 안병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그 2가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익히 그 중요성을 잘 네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약 그거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안병도 후보의 특징이 여론조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를 쭉 많이 하셨고 또 여의도 연구원 여연이라고 하죠. 여연의 이제 부원장으로도 계실 때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자, 여론조사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이제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론조사 네.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 부천 또 오정 이쪽에 여론조사에 실시된 게 있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이 판세가 이루어질 거 하고, 2번째 질문은 여론조사 지금 신뢰성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네. 그것도 같이 이렇게 소상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번 21대 총선이 여론조사의 무덤이 될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여론조사.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현재 나오고 있는 현재 조사해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샘플링에서 시작된다. 표본 집단. 표본 추출에 이게 정말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한번 이슈가 돼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회고 투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들에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투표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회고 투표 조사를 했을 때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대다수의 여론조사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 비율이 60%대에서 많으면 70%까지 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실제 득표율은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뭐 투표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전체 국민으로 놓고 본다면 한 31에서 32% 나와야 맞아요. 30% 남짓한 그 응답이 나와야 맞는데 여론조사 응답에서는 60 내지 70%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무건 이제 승자 승자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니까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2배 이상 이렇다면 이건 표본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 RDD를 통한 뭐 무슨 표본 무작위 추출이다 하는데 이런 무작위 추출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가 의심스럽고 첫 번째. 그다음에 됐다 하더라도 현재의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들이 우파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좌파라고 하지 맙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뭐 정당 지지도나 혹은 후보 지지도나 혹은 다른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응답이나 이게 정말 국민들의 평균적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이 모두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개선이 되느냐.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인 응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좌파 편향, 좌파가 중심이 돼서 응답하던 비율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그 표본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중앙선관위에서 그 여론조사 목록이 쭉 나오고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똑같은 지역에 한 달 전에 한 조사와 요즘 한 조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달 사이에요. 소위 그 우파 정당 지지도가 한 10% 많은 곳은 15% 정도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뭡니까 앞으로 선거가 더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혹은 한 달 이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후보든 정당이든 잊어라. 의미 없다. 잊어라.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가 이제 보다 이제 큰 의미를 가질 것이고 선거 직전에 한 여론조사가 바로 그 이번 뭡니까? 4.15 총선의 큰 판세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선거 직전에 그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직전에 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 여론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 현상 또는 뭐 기울어진 운동량처럼 샘플링의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또 이 문재인 그 국정 수행 지지도 이것도 항상 저렇게 실정이 많고 이 바이러스 이 초기 대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는데도 거의 한 뭐 4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이게 사실은 퀘스천 마크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과거 어느 선거든지 네. 야당은 여론조사 그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보다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아, 야당은? 야당은. 네. 여당은 그 결과보다 충분치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대개 거의 그래 왔는데요. 예.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여론조사 수치 발표되는 것은 100%의 투표율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아, 투표율이 100% 됐다는 걸 가정해서 한 건. 투표율이? 예.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100%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오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 약간 넘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안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투표 안 하는 사람들과 투표한 사람들이 약간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건 여론조사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A 후보와 B 후보가 예. 50대 40으로 그 뭡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 10%는 모른다. 예. 그런데 A 후보 지지자들은 한 50%만 그 투표장에 가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전체 그 뭡니까 유권자의 25%를 얻게 되는 거죠. 네. B 후보는 40% 여론조사 나왔지만 이 사람은 80%가 간다. 80% 혹은 70%가 간다. 예. 그럼 47이 28 해서 28%.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50대 40이 나왔지만 네. 지지하는 후보의 응집도가 높은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의 지지자들의 응집도가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는 네네. 유리하다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 이 A, B 후보가 마지막에 얻은 득표율은 그 전체 시민으로 봐서 25대 28이 되는 거예요. 야, 예. 그러니까 B 후보가 더 이기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누구냐? 분노층들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아, 분노층들이. 예. 근데 지금 누가 분노돼 있습니까? 지금 누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 나라를 망치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거의 그 우리 선조들과 우리나라가 세워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예. 이 상황에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번에는 투표율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 예. 거죠. 예. 분노계층의 투표장 러시를 이루면은 상당히 투표 결과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그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분노의 우리 국민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반드시 4월 15일 날은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마무리를 좀 이제 네네, 하겠습니다. 우리 안병도 후보 부천시 오정구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이 아까 쭉 여러분들 댓글에 제가 거기 삽니다.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병도 후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이 후보 됨됨이 또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기량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꼭 그 지역에 사시지 않으셔도 뭐 친지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또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병도 후보님 출마의 편 유권자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라고 출마의 편을 뭐 좀 길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오정구 유권자 여러분 정말 우리 오정구 힘들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부천시의 변방 취급을 받아오면서 제대로 된 건물, 제대로 된 공연장, 제대로 된 어떤 이 쇼핑몰 하나 없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지내온 우리 오정구를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꿔나가는 데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꼭
우리 오정구를 바꾸는데 제 손을 잡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정구의 새로운 미래 만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 제가 가슴에 멍을 들게 한 제 지지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이번에는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병도 후보 출마의 편 잘 들으셨습니까? 네, 묵묵히 일하시는 후보님 반드시 승리하세요. 지금 이제 TV 시청자분 아주 격려의 말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안병도 후보 모시고 우리 우파 험지 이상의 어려운 곳 부천, 그중에서 특히 오정구에 대한 선거 현황, 또 최근에 어떤 변화된 기류, 또 안 후보의 공약 이런 것들을 소상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